클리펠 파일 증후군이라는 그 경추가 목에 있는 뼈가 여러 개가 융합되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술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끝없이 공부해야 하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 아니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술은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특수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인문예술치유연구소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엉뚱했던 그런 아이였었어요. 네, 그래서 장애가 있다 그래서 막 쉽게 위축되거나 막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막 어떻게 하면 저렇게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이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고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라 엉뚱하면서도 호기심이 많았던 그런 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누나 피아노 학원에 그냥 놀러 갔어요. 근데 누나가 처음에 쳤던 곡이 맑은 시냇물이라는 브루크 밀러의 곡이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이런 곡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피아노에서 어떻게 이런 물소리가 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럼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누나는 이제 그만두고 제가 누나의 그 피아노 치는 자리를 빼앗아서 9살 때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용수들한테 이 자세가 중요하듯이. 근데 저는 어깨가 이제 균형이 안 맞고 이쪽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저만의 자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검은 건반을 눌렀을 때의 이 어깨가 어떤 위치로 가 있어야 되고, 또 피아노를 딱 그 피아노 위에 손가락을 놨을 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야 돼요. 좀 시간도 더 걸리고 자세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10손가락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연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관객이 또 그 연주를 관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청중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에서 연주를 해야 저는 생명력 있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통해서 피아니스트로서의 그런 임무를 다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생명력 있는 연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시할 때는 한 12시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주회 준비할 때도 뭐 8시간에서 10시간씩 했던 적도 있는데, 입시 때는 정말 눈을 감고도 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잠이 안 깼을 때도 바로 손가락이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쳐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좋은 훈련이 돼서 연주회를 앞두고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 눈 감고 치라고 하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독주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과정을 또 인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피아노를 배웠을 때는 손가락을 테크닉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정복을 할 수 있을까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제가 몇 년 동안 그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심리학이 이제 인간의 그 감정을 다루는 거잖아요. 음악 역시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곡가들이 곡을 지을 때 어떤 감정으로 이 곡을 만들었으며 그때 그 배경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격정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다 그 작곡가의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통찰하는 게
중요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평생 한 곡만 칠 수 있다면 가장 애정하는 곡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 아니라 제가 지향하는 어떤 인간성에 맞는 곡을 생각을 해봤어요. 바흐의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이런 곡이 있거든요. 프렐류드 중에 네. 네, 이게 이제 바흐의 프렐류드 3번인데요. 바흐는 대위법을 작곡을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오른손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왼손이 받아서 이렇게 오른손이 얘기하고 왼손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뭔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흐의 음악을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바흐의 그 대위법적인 그런 곡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향하는 하나의 또 인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바흐의 대위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곡이든 한번 연주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보육원에서 문화예술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음악치료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수아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특수아동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특수아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치료를 배우면서 이런 그 특수아동들도 피아노나 다양한 그 음악 활동을 통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음악 치료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특수아동 음악 교육과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수식어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특수아동을 위한 어떤 그 음악 교육, 그 발달에 맞춘 그런 교육들이 좀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좀 더 인생을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특수아동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개선하고 그런 음악 교육들이 한국에 좀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음악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어떤 인성과 인생 철학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런 인생 철학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 항상 제가 음악을 대하고 제자들을 대할 때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가르침에는 그 사람의 그 스승의 인생도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